파견 회사에서 일을 소개받았어. 누구를 위해 일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어. 그저 급여가 좋은 일이란 것만 알고 갔거든. 하룻밤에 70만 원이야. 신용카드 빚 몇 개와 다음 달 월세 대부분을 갚기에 충분했지. 그 돈을 받고 나는 거의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지금 알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 주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 2마을 넘어 숲속 흙길 끝에 있는 대형 시설이었거든. 바깥의 커다란 간판에는 신한회사라고 적혀 있었어. 평범하고 하얀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특징이 없어서 그 용도를 알 수 없었지. 위치는 훨씬 더 아리송했어. 이름만으로 봤을 때는 생명공학 회사인 것 같았어. 아마도 방사성 폐기물을 청소하거나 그런 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들이 나에게 그 정도 돈을 주면 나는 기꺼이 내 건강을 어느 정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걸 감안하려고 해. 건물에 들어가 접수원을 만났고 2층 271호실로 안내받았어. 거기서 내 상사인 나를 기다리라고 했지. 평범한 사무실 환경이었지만 완전히 한적했어. 붉은 카페, 하얀 벽, 창문은 없었지. 2줄로 3개씩 각각 컴퓨터가 있는 6개의 책상뿐이었어. 방 뒤쪽에는 한쪽에서만 반대를 볼 수 있는 큰 거울로 덮인 벽이 있었는데 그 양쪽에 계단이 있는 입구가 있었지. 안에는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일반 전화기 하나뿐이었어. 아마도 감독관들이 생산성을 감독하는 장소인 것 같았지. 그 외에는 쓰레기통과 약간의 화분이 있을 뿐 이 방에는 별다른 관심사가 없었어. 한 나이 든 남자가 방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손을 잡으며 자신을 아리라고 소개했어. 조금 서두르는 것 같았고 당면한 일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지. 나는 일주일 내내 매일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그 방에 머물러야 했어. 그는 자기 휴대폰 번호와 규칙 목록이 적힌 코팅된 종이를 넘겼지. 그는 각 규칙을 정확히 명시된 대로 하나하나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숙지하라고 말했어. 내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는 것을 확신하자 그는 내 첫 번째 근무를 평화롭게 맡기고 문을 닫고 나갔지. 이게 다야? 정말 그냥 밤새 10시간 동안 방에 있기만 하라고? 나는 왜 방을 지키는 일을 하며 며칠 동안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는지 전혀 몰랐지만 선물 받을 땐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걸 예전에 배웠어. 그저 감독관실에 앉아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규칙 목록을 훑어보았지. 총 10개였는데 전부 다 나를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8시가 되면 문을 잠그고 어떤 이유든지 6시까지 방을 나가지 마세요. 화장실 사용과 식사 시간을 그에 맞춰 준비하세요. 방 안에는 음식이나 음료수를 두지 마세요. 행크의 컴퓨터는 사용하지 마세요. 컴퓨터는 출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행크조차도요. 전화가 울리면 받되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대답하면 안 됩니다. 2분이 지나면 전화를 끊으세요. 청소부를 들여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청소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에 오면 들여보내되 무시하세요. 어떤 반응도 하지 마세요. 그들이 떠나면 문을 닫고 잠그세요. 쓰레기통 위치가 바뀌는 것을 눈치채게 되면 즉시 구석으로 다시 옮기세요. 내가 들른다면 암호를 알고 있을 때만 들여보내세요. 오후 9시 30분 정각에 각 컴퓨터의 홈 화면을 서로 다른 URL로 설정하세요. 스크린에 나오는 이미지에 반응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합의를 보면 리사 책상에 있는 간식 하나를 주세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내 휴대폰으로 전화하되 오후 10시 5분 이후에는 하지 마세요. 마지막 규칙 아래에는 펜으로 코팅된 종이 위에 갈겨 쓴 마지막 문구가 있었어. 아무도 3일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나는 당황했고 잠시 알이 미친 사람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한 건지 궁금했어. 아마도 그의 별난 행동이 이전 후보자들에게는 너무 지나쳐서
그의 불안정한 정신에 위협을 느끼고 그만둔 게 아닐까 싶었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설령알이 미쳤다 해도 이 정도 일에 이렇게 많은 돈을 기꺼이 받는 것은 정말 힘들었거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첫날은 완전히 지루했어.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확실히 아래 목록이 나에게 일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 오후 9시 30분에 고작 컴퓨터의 URL을 바꿨어. 그제서야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하지만 다음 날 밤은 조금 달랐어. 이틀째는 평소처럼 시작됐어. 나는 두 번째 긴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문을 잠그기 전에 먹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잊지 않았지. 9시 25분, 막 다시 홈 화면을 바꾸려고 준비하던 참이었어. 그때 옆눈으로 알아챘어. 쓰레기통이 감독관실로 올라가는 계단 맨 위에 있었어. 분명 내가 거기에 두지 않았어. 나는 아드레날린이 조금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가 미소와 함께 진정했어. 쓰레기통, 목록. 그건 다 나를 희생양으로 한 농담이었지. 알은 옆방에서 내 얼굴에 떠오를 표정을 보려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사무실로 뛰쳐나갔어. 아무도 없었지. 출구로 걸어가 손잡이를 흔들었어. 여전히 잠겨 있었어. 약간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 재빨리 쓰레기통을 집어들고 방 구석으로 옮겼어. 시간을 확인했지. 9시 30분이었어. 방금 일어난 일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모든 컴퓨터의 URL 변경을 시작했어. 행크의 책상을 건너뛰고 제일 끝 PC의 마지막 웹사이트를 입력했지. 막 떨어지려는데 화면에 이상한 이미지가 나타났어. 이 방의 감시 영상이었어. 내가 있는 바로 그 방 말이야. 컴퓨터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지. 돌아서서 위를 봤지만 카메라는 없었어. 화면을 다시 보자 무서운 광경이 펼쳐졌어. 내 복제품이 감독관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 내 뒤로 걸어와 책상 중 하나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잡더니 내 뒤통수를 치려고 팔을 들어 올렸지.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방어 자세를 취했어. 아무도 없었어. 돌아보니 화면이 바뀌어 내가 입력한 웹사이트가 평소처럼 표시되고 있었지. 나는 감독관실로 뛰어들어가 앉았어. 약간 동요된 상태였지. 그만두는 걸 고민했지만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어. 어쨌든 나는 괜찮았거든. 알은 단지 미치광이는 아닌 것 같았어. 내가 그를 잘 몰랐음에도 그가 나를 해치고 싶어 하는 유형은 아닌 것 같았거든. 그래도 아직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어. 내 정신이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신체적 상해는 없었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까지는 무해해 보였어. 쾅쾅. 큰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방금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을 한 터라 거의 껑충 뛰었지. 그러더니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려왔어. 청소부예요. 청소하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나는 규칙 네 번째를 떠올리고 들어오는 걸 거절했어. 들여보내지 않은 건 잘했어. 난 규칙을 잘 따랐지. 이제 넌 안전해. 규칙만 잘 따르면 안전할 거야. 그냥 이렇게 간단한 일이야. 넌 이걸 해낼 수 있어. 쾅쾅. 나는 또 깜짝 놀랐어. 정말 들어가서 청소해야 해요. 문 열어주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불안감을 떨쳐냈어. 청소부가 떠날 때까지 필사적으로 무시했지. 이건 성공적이었고 꽤 기분이 좋았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도전이었지. 긴장된 채로 있었지만 다음 몇 시간 동안은 별일 없었어. 한 번은 잠깐 졸기도 했지. 다음 도전은 새벽 2시 30분인데 그때까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 검은색과 주황색이 아름답게 섞인 얼룩무늬를 가진 여러 색의 고양이가 내 앞 책상 위로 뛰어올랐어. 깜짝 놀랐지만 친근해 보였어. 내 팔에 비비며 목걸이에 적힌 이름을 봤어. 합이라고 했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어. 리사의 책상을 뒤져 간식병을 찾아 하비에게 하나를 줬더니 고양이는 기쁨에 겨워 골골거렸지.
놀랍게도 고양이는 문을 향해 돌진하더니 그대로 통과해 버렸어. 나는 경이로움에 입을 벌렸어. 처음에 당황스러움이 가시자 또 다른 작은 승리감으로 바뀌었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따르릉 따르릉 일반 전화였어. 규칙을 기억하며 수화기를 들고 귀에 갖다 대면서 시간도 확인했어. 헤이, 아리야. 곧 들러서 일을 좀 할 거야. 일은 어때? 나는 조용히 있었어. 여보세요? 나와는 말해도 된다는 거 알지? 나는 규칙 목록을 집어들고 다시 살펴봤어. 아리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지. 대답하지 않았어. 고용주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아무 말도 안 하면 해고할 수밖에 없어. 정말 그러고 싶어?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어. 20초만 더 가면 되는데. 좋아. 곧 보자. 해고 통보하러 갈게. 이 일 밤도 못 버티는구나. 2분이 되자 전화를 끊었어. 1시간이 더 지나니 안전함을 느꼈어. 지금까지 맞닥뜨린 시련을 되돌아보면 당황스러웠지만 내 결정은 단호했지. 방이 내 판단력을 흐리게 가만 놔두진 않을 거야. 나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었어. 쾅쾅. 리사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망설였지만 규칙 5번째를 따라야 했어. 문을 열자 한 여자가 들어왔지.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군요. 여기 어때요? 나는 감독관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어.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했지. 리사는 유리로 걸어갔고 내가 안쪽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별로 말이 없네요. 그렇죠? 그녀의 눈은 부자연스럽게 사방으로 흘끗거렸고 피부는 약간 처졌어. 마치 뼈에서 떨어져 흘러내리는 것 같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조금 더 지난 뒤 그녀는 말이 없어졌어. 대신 오랫동안 유리를 응시했지. 견디기 힘들 만큼이나 충분한 시간 동안 정말 불안하게 만들었어. 그러더니 안으로 활보하며 내 옆에 멈춰 섰어. 팔을 들었지. 그녀가 내 호흡이 불규칙하고 힘들어졌다는 걸 눈치채지 않기를 바랬어. 그러더니 책상을 세게 내리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게 했어. 나는 약간 움찔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 어색한 5분쯤이 더 지나자 그녀는 떠났어. 나는 문으로 달려가 문을 바로 잠갔어. 잠시 후 또 노크 소리가 났어. 이번에는 한 소년이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했지. 들여보내고는 다시 앉았어. 그는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리사에게 했던 것처럼 무시하느라 노력했어. 그런데 한 번은 실수로 그와 시선을 마주쳤지. 한순간 눈 깜빡일 때마다 그의 눈은 칠흑같이 검어졌어. 색이 모두 사라졌지. 깜짝 놀라 거의 뒤로 물러설 뻔했는데 겨우 자제할 수 있었어. 리사 앞에서처럼 소년도 결국 떠났고 나는 재빨리 그의 뒤로 문을 잠갔어. 또 하나의 규칙을 따랐지. 그날 밤에는 쓰레기통이 몇 번 더 움직이는 것 외에는 별일 없었어. 어느새 퇴근할 시간이 됐지. 그만두는 걸 심각하게 고려했고 잠잘 때쯤엔 악몽도 꾸게 될지 모르지만 방이 다음에 어떤 장애물을 던질지 궁금해하며 조금 더 계속하고 싶어졌어. 호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겠지만 모든 합리적인 생각은 한켠으로 치워버렸어. 그 방은 나를 부르며 이끌고 있었어. 나는 돌아가고 싶은 맘에 이끌렸고 그 부름 앞에서 내 의지는 무력했지. 그리고 다음 날 밤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갔어. 교대를 시작하자 자신감이 생겼어. 지금까지 꽤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겪었고 다음 기회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지. 별 탈 없이 몇 시간이 지났어. 고양이도 컴퓨터 이미지도 전화도 쓰레기통 장난도 없었지. 지루함이 엄습하기 시작할 때쯤 큰 노크 소리가 침묵을 깼어. 쾅쾅. 목소리는 없었어. 나는 감독관실에서 소리쳤지. 누구세요? 물었어. 잠시 멈칫하더니 난 아리예요. 나는 목록을 집어들고 규칙 7번을 다시 읽었어. 암호가 뭔데요? 그는 혼자 킥킥거렸어. 암호는 안 적어놨잖아. 그 말이 맞았어. 그 규칙에는 암호가 적혀 있지 않았지. 그가 틀림없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가서 열었어. 알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겼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밤에 나타나는 것들이 무서워서 그래? 그는 내가 긴장한 태도로 있는 걸 보고는 웃었어.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는 문을 닫고 한 컴퓨터에서 몇 가지를 설정했어. 그나저나 왜 암호를 안 적어놨어요? 물었지. 그는 또 미소 지었어. 그건 계략이야. 날 사칭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암호를 만들어내려 할 텐데 그러면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가 가? 알겠어요. 잘 생각하셨네요. 그는 컴퓨터에서 하던 일로 돌아갔어. 방해하고 싶진 않았지만 꼭 알아야만 했어. 여기가 대체 어딘데요? 왜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는 몸을 돌려 나를 마주 봤어. 질문 안 하는 게 좋아. 특히 내 급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질문 말이야. 답변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알았어. 그가 평화롭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감독관실로 돌아가 한쪽만 보이는 거울을 통해 지켜봤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 알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말이야. 행크 것이었어. 목록을 다시 확인해 봤어. 맞아. 분명 행크의 책상이었고 아무도 그의 컴퓨터를 만지면 안 됐어. 알한테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록 뒷면을 넘겨봤어. 그때 내 심장이 떨어졌지. 코팅된 종이 뒷면에는 굵고 진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어. 암호, 식당, 젠장. 나는 휴대폰을 잡고 아래 번호가 적힌 종이 쪼가리를 집어들고는 빨리 전화를 걸었어. 몇 번 신호음이 가더니 마침내 그가 받았지. 여보세요? 거기 무슨 일 있어? 다행이에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가 당신인 줄 알았어요. 그를 들여보냈더니 이제 행크의 컴퓨터에 있어요. 그는 길고 실망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어. 알의 모습을 한 그가 컴퓨터에서 몸을 돌리더니 일어섰어. 아주 주의 깊게 들어. 어떤 식으로든 의심스러워 보이지 마. 그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 방을 나가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알겠어? 네, 알겠어요. 알의 모습을 한 사람이 감독관실로 걸어오기 시작했어. 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뛰고 있었지. 내가 곧 갈게. 그냥 당황하지 마. 그는 전화를 끊었어. 알의 모습을 한 사람이 다가오자 아내와 통화하는 척하려고 계속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지. 내가 말했잖아, 여보. 6시라고. 그때 퇴근한다고. 날 기다리고 있을 필요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제발 좀 쉬어. 그는 이제 나와 함께 방에 있었어. 응시하고 있었지. 다 괜찮아요? 물었어. 나를 몇 초 동안 오래 응시하더니 컴퓨터에서 뭐 좀 도와줄 수 있어? 그가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볼 수 있을지 궁금했어. 그럼요. 전화 좀 끝내고 갈게요.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그는 잠시 더 응시하다 행크의 책상으로 걸어갔어. 당황했지만 전화하는 척하며 겉모습을 유지했어. 심지어 통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말다툼도 연기했지. 그러는 동안 손잡이가 부드럽게 돌더니 문이 활짝 열리는 걸 숨죽여 지켜봤어. 알이었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안도한 적이 없었지. 그는 유리를 향해 돌아서더니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어. 복제품은 아직 그가 도착한 걸 모르고 있었지. 알은 복제품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목을 움켜잡았어. 가짜는 몸부림쳤지만 결국 그의 사나운 소나귀에 굴복했어. 바닥에 쓰러져 생명이 없는 껍데기가 되더니 카페 속으로 사라졌어. 나는 알에게 달려가 고맙다고 인사했어. 진심으로 사과도 했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게 처음 방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야.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는 미소 지었어. 참, 문 좀 닫아줄래? 또 다른 내가 들르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 물론이죠. 나는 문으로 걸어가다 무언가를 깨달았어. 복제품이 들어온 후 문을 열어두었던 거야.
그래서 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지. 마지막 규칙을 기억하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 통화 기록을 열어보니 가장 최근 통화는 오후 10시 18분에 연결됐더라. 기한을 13분이나 넘긴 거야. 뒤돌아보니 알이 내 바로 뒤에 서 있었어. 암호가 뭐였지? 그는 씩 웃었어. 무슨 암호?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거기서 뛰쳐나왔어. 그 방은 여전히 나에게 이상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적어도 그러길 바래.